아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중앙아시아. 어디도 바다와 접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초원지대는 끝없이 지평선을 그립니다. 건조한 땅 위에 바다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초원의 난데없는 바다 풍경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헤엄치는 무리는 게리. 거위의 조상으로 불리는 오리과의 새입니다. 비바람에 거센 파도가 한참 이어집니다. 바다를 닮았지만 이곳은 아주 큰 호수입니다. 몽골의 동쪽 끝, 중국과의 국경에 걸쳐진 부이루 호수. 넓은 초원과 이어져 있는 호수는 끝없이 수평선을 그립니다. 수심 10m의 얕은 호수지만 크기는 우리나라 서울 면적에 맞먹을 정도. 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없는 외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수의 아침. 매일 펼쳐지는 기묘한 풍경이 있습니다. 검은 띠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마오지대의 거대한 이동. 먹이 사냥에 나서는 길입니다. 해마다 부이루 호수에 오는 가마오지는 수십만 마리에 이릅니다. 호수 곳곳에서 이런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먹이 사냥 후 깃털을 말리며 휴식을 취하는 가마오지 무리. 집단으로 번식하고 집단으로 이동하는 사회성이 높은 새입니다. 초원에 살지만 유목민이 아니라 어부로 살아갑니다. 부이루 호수에서 메기, 잉어 등을 잡아 생계를 꾸립니다. 초원지대에서 그물을 잡은 이들은 키울 가축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겨울철 호수가 얼면 얼음 밑으로 그물을 놓고 대량으로 잡을 수 있지만 여름에는 많은 양을 잡기 힘듭니다. 예전에 비해 어획량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부들은 가마오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Дээрүүд бид нэг агнор хийгээд энэ нууран дээр ижих нь харгаад байх. Сүүлийн үед энэ зах зээлд ороод энэ харгаад байна.
가마우지는 물고기 사냥의 명수입니다. 콧구멍이 없고 잠수하기 좋도록 생긴 신체 구조. 하루에 20마리 이상 물고기 사냥을 합니다. 톱니 모양의 부리로 잡으면 미끄러운 물고기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잡은 먹이는 물 위로 가져와 먹습니다. 큰 물고기도 통째로 입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턱 아래 주머니가 있어 물고기를 저장해서 새끼들한테 가져갑니다. 부이로 호수와 할흰강이 만나는 지점. 가마우지 둥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든 둥지. 수십만 마리의 가마우지가 이곳에서 번식합니다. 새끼들은 어른처럼 덩치가 크지만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것들입니다. 위협을 느낀 나머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집단 서식하는 가마우지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둥지를 만들고 함께 생활합니다. 몸 길이 80cm가 넘는 가마우지. 부리는 물고기를 잡기 좋도록 끝이 갈고리 모양입니다. 새끼들은 아직 장난치는 데만 쓰고 있죠. 늦은 오후, 사냥 나왔던 어미 가마우지들이 둥지로 돌아갈 때입니다. 나갈 때와는 달리 돌아올 땐 작은 무리를 이루어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어미가 돌아올 때만 기다린 새끼들. 드디어 어미가 집에 돌아옵니다. 새끼들은 다짜고짜 목구멍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턱 안 주머니에 넣은 먹이를 꺼내 먹는 것입니다. 양에 차지 않는지 더 달라고 보챕니다. 따라다니며 졸라대는 통에 괴로운 어미들. 물가로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물속으로 피해보지만 새끼들은 또 따라옵니다. 먹성 좋은 새끼들을 키우느라 어미는 한동안 고달프게 생겼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가마우지 둥지에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초원의 여름 기온은 섭씨 50도까지 오릅니다. 더위에 지친 말들이 호수에 뛰어듭니다. 충분히 마실 물, 몸을 담글 만큼 큰 호수. 물이 귀한 초원에서 이곳은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은 주변의 초지를 비옥하게 만듭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죠. 여름이면 많은 유목민들이 호수 근처로 모여듭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호수에서 먹을 물을 구해옵니다. 넓은 호수에서도 물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꼭 떠와서 먹습니다. 물을 더럽히는 것을 큰 죄로 여기는 건 오랜 삶의 모습입니다. 유목민과 말들이 추격전을 벌입니다. 어미말을 잡으려는 것인데 새끼말도 따라 뜁니다. 초원의 말들은 모두 야생마나 다름없습니다.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미말을 잡아서 말젖을 짜야 하는 유목민. 하지만 말은 오르가에 목이 걸린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멈춥니다. 말젖을 짜기도 전에 한나절이 다 갔습니다. 물도 풀도 풍족한 여름. 그런데 사실 마냥 좋기만 한 시절은 아닙니다. 말들은 괴롭습니다. 쉴 새 없이 고개를 끄덕여대는 이유. 벌레들 때문입니다. 이 작은 벌레들도 여름철 호수 근처에서 번식기를 맞았습니다. 팔이, 등에, 모기 등 가축의 몸 중에서 작은 상처나 눈물샘 주위에 달려듭니다. 말은 극성스런 벌레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말은 쓰러져 버린 반면 더 악착같이 달라붙는 벌레들. 이때 날아든 반가운 손님, 갈색 제비떼입니다. 이들은 공중에서 벌레를 낚아채 잡아먹습니다. 가축들은 벌레를 잡아가는 갈색 제비가 고맙고, 갈색 제비는 먹잇감인 벌레를 불러 모으는 가축들이 고마운 상황입니다. 부이루 호수 근처의 흑별항. 갈색 제비가 단체로 집을 짓고 삽니다. 갈색 제비들의 아파트인 셈입니다. 새끼들은 20일 정도만 지나도 어미만큼 자랍니다. 이들의 주식은 초원의 벌레들. 어미는 부지런히 사냥을 해옵니다. 가축에게는 지긋지긋한 벌레지만 갈색 제비에게는 새끼를 키우는 좋은 영양분입니다. 부이루 호수의 오후.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온 모습이 아닙니다. 가마우지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둥지에서 튀어나온 새끼들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어부들에게 가마오지는 호수의 물고기를 다 먹어치우는 나쁜 새일 뿐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가마오지 둥지에 남은 새끼들을 찾아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을 주려고 어미 한 마리가 하루에 잡는 물고기는 20마리가 넘습니다.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잡는 가마오지는 하루에 50마리 정도 됩니다. 가마오지가 만든 번식지. 둥지는 거의 파괴됐습니다. 가마오지와 어부들이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현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부들은 아마도 중국 쪽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부이루 호수에 지나치게 많이 모여든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알을 모아두었다가 없애기도 합니다.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어부들의 손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무리지어 사냥에 나선 가마오지 떼. 부이루 호수가 이들 모두를 품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깨끗한 호수, 바이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이칼과 꼭 닮은 흡수굴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 몽골에서 바다라고 부르는 곳.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지대. 흡수굴은 바로 위 시베리아의 바이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1.5배 크기, 최고 260m의 수심. 바다라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름의 흡수굴. 수많은 물새들이 번식을 위해 찾아듭니다. 큰 고니도 때맞춰 번식지로 날아왔습니다. 긴 목을 이용해 깊은 물속 식물을 캐먹는 큰 고니. 이곳에서 짝을 이루고 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주보는 수컷과 암컷. 이들은 지금 열정적인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로 가득한 흡수굴의 6월. 호수를 덮고 있던 얼음은 이제야 다 녹았습니다. 큰 고니는 둥지를 아주 넉넉하게 만듭니다. 하루 걸러 하나씩 7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붉은발 제비 갈매기 떼도 근처에서 번식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큰 고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역 싸움입니다.
괴롭지만 알품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자리를 뜨면 알이 식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암컷 큰 고니는 한동안 혼자서 고통을 감내합니다. 알품기에 수컷은 아주 가끔 교대를 해줄 뿐입니다. 흡수굴 호수는 빽빽한 타이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맞닿은 땅은 시베리아입니다. 낮에도 해가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 나무는 대부분 시베리아 낙엽송 한 종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동물이 사는 숲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말똥가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사는 새. 나무 위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냥해온 먹이는 작게 찢어 먹입니다. 말똥가리는 유난히 새끼에 대한 애정이 극진합니다. 먹잇감은 초원의 생쥐나 들쥐 같은 설치류. 농지에서는 해로운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해 농부들이 반기는 새입니다. 꼬리 끝이 하얀 흰 꼬리 수지입니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며 사는 새입니다. 큰 발톱으로 수면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채서 잡습니다. 경쟁자들에게 뺏기기 싫어 공중에 뜬 채로 먹기 시작합니다. 솔개 한 마리가 흰꼬리 수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솔개가 좋아하는 먹잇감. 공중에서 쟁탈전을 준비합니다. 솔개의 무기는 재빠름. 훨씬 덩치가 큰 흰꼬리 수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숲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풀과 나무가 함께 있는 곳. 짧은 여름 동안은 꽃잔치가 펼쳐집니다. 근처 나무 둥치 안에 후투티가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줄 벌레를 사냥했습니다. 흡수굴의 서쪽. 여름이면 많은 습지대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황오리가 이곳에서 번식기를 보냅니다. 목에 검은 줄이 있는 수컷과 줄이 없는 암컷.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 대가족은 흡수굴 습지에서 여름을 보냅니다.
검은 딱새는 재빨리 날아서 사냥에 성공합니다. 모든 날벌레가 검은 딱새의 사냥감입니다. 풀숲에 나타난 여우. 튀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느라 바쁩니다. 숲과 초원의 경계에 자리한 습지대는 생태 환경이 다양한 지역. 동물들은 숲 안쪽보다 이곳을 더 좋아합니다. 몸에 비해 너무 가냘픈 날개 탓이겠죠. 힘겨운 비행을 하는 회색머리 아비입니다. 일단 물에 들어오면 편안한 모습. 회색머리 아비 부부는 2마리의 새끼를 키웁니다. 비행에는 약하지만 잠수에는 강합니다.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 새끼에게 먹입니다. 힘겹게 알을 품던 큰 곤이 무사히 4마리의 새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120일 정도 새끼들을 키우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물 밖에서 새끼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풀숲에 고이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혹시 천적에게 보여 위험해질까봐 어미들은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흡수굴의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곳은 중앙아시아에서 물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곳입니다. 평균 고도 4,000m의 높고 평평한 땅, 파미르 고원입니다. 눈과 빙하는 호수보다 더 많은 물을 품고 있습니다. 파미르의 여름, 빙하가 녹는 계절입니다.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은 호수를 만듭니다. 파미르에는 약 500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공기조차 희박한 해발 4,000m에 자리한 고산 호수입니다. 블룬쿨 호수는 그중 몇 안 되는 물고기가 사는 호수입니다. 대부분의 호수는 소금기가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반면 블룬쿨에는 딱 한 종류지만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늘고기. 하늘에 가장 가까운 호수에 사는 물고기. Asman dikin. Bir balık var, asman. Şuradaki köyde tolk asman var. Başka yok. Mana şunda. Köl bul. Köl mana. Balık karma bir satavız. Pulga. Ucakşı köl. Xuda berdi. 수십만 년 전 여기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크고 깊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너무 깊어 호수는 검은 빛입니다. 파미르에서 가장 큰 호수 카라쿨입니다. 들어오는 물길은 많은데 나가는 곳이 없는 호수. 카라쿨은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Terеңдігі 200 метр, 200 метрден ашықша тереңдікте болады. Ошондуктан көлдүн түбү караңгы эч нерсе көрүнбөйт. Ошол көрүнбөгөндүн себебинен жана шамал болгондо көл толкуп, көлдүн ояк биягы караңгылык болуп ылай болот. Ошондуктан бул жерди Каракөл деп атаган. 카라쿨의 얼음은 6월이 돼서야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아니라 물로 있는 시간은 1년에 3개월 정도. 짧은 여름 동안입니다. 이때 드러난 카라쿨의 모습. 거친 자연이 아주 잠깐 드러낸 비밀스러운 풍경입니다. 산 정상에는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이기만 합니다. 빙하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빙하는 물의 저장고입니다. 이곳에 내륙 빙하 중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가 있습니다. 길이만 72km에 달합니다. 중력이 이끌려 고산의 빙하는 산 아래로 쓸려 내려옵니다. 그 끝은 흙과 얼음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빙하의 끝을 부르는 말, 빙하혀. 흙과 뒤섞인 얼음이 두껍고 길게 쌓인 모양. 동물이 혀를 쑥 내밀고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여름이면 빙하혀부터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이 물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강으로 비가 거의 없는 건조한 지역도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이 물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의 시작입니다. 작은 물줄기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앞으로 2,400km를 달려 아무다리아 강이 됩니다. 텐샨의 빙하에서 시작된 시르다리아, 파미르 빙하에서 시작된 아무다리아, 종착지는 아랄해입니다. 물이 있으면 풍경은 달라집니다. 고산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레이온, 고산병을 예방하는 약효가 있습니다. 레이온이 빙하로 둘러싸인 이 땅을 초록으로 물들였습니다. 히말라야 불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을 보면 대개 도망가지만 한 번 공격하면 괴력을 발휘합니다. 어미곰이 새끼 2마리와 함께 먹이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히말라야 불곰은 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삽니다. 높은 곳이라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덩치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 페드첸코 빙하 바로 옆이 베어 빙하. 오래전부터 곰들의 서식지였음을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밀렵꾼들이 모여들면서 곰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살아남은 곰들도 갈수록 경계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페드첸코 빙하에서 내려온 물은 판지강이 되어 흐릅니다. 판지강은 아무다리아 강의 최상류입니다. 강의 왼쪽은 아프가니스탄, 오른쪽은 타지키스탄. 흙집이 많은 이 마을은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마을입니다. 아직도 당나귀 위에 짐을 싣고 먼 길을 다닙니다. 100년 넘게 전쟁과 강대국의 간섭에 시달려온 사람들. 어딘가에서 멈춰버린 듯한 삶의 모습. 이들의 시간을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작게나마 이 땅에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판지강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밭을 일구고 옥수수나 감자를 키웁니다. 주로 키우는 가축은 염소. 가파른 길도 잘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익숙한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 떼의 목적지는 물. 염소들이 내려간 벼랑 아래는 아찔할 만큼 가파릅니다. 물까지 가기 위해선 이 메마르고 위험한 길을 거쳐야 합니다. 물이 있어서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이 험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파미르에서도 가장 황량하고 가장 험준한 곳, 판지강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바위 절벽들 사이에 희귀한 야생염소가 살고 있습니다. 마코르입니다. 5월, 산 아래쪽은 아몬드 꽃이 활짝 피는 때입니다. 마코르는 이 꽃을 따먹으러 산에서 내려옵니다. 마코르란 이름은 뱀처럼 꼬인 뿔이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것. 수컷의 뿔은
160cm까지 자랍니다. 꽃과 풀, 나뭇잎을 먹은 마코르는 다시 험준한 바위 절벽으로 돌아갑니다. 판지강의 끝, 이곳에서 다른 물줄기들과 합쳐져 아무다리아라는 큰 강이 시작됩니다. 물이 모여들면서 곳곳에 습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티그로 바야발카. 겨울이면 겨울 철새들의 월동지, 여름이면 여름 철새들의 번식지가 됩니다. 스물다섯 종이 넘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이름 티그로 바야발카는 호랑이 숲이라는 의미. 이곳 갈대숲은 카스피 호랑이의 오랜 서식지였습니다. 카스피 호랑이는 1970년대 멸종됐습니다. 그 자리에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잡아서 닭처럼 키우기도 하는 자고새, 타지크 꿩은 이곳의 대표적인 조류입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이어서일까요? 정글 사계 걸음걸이는 여유 있어 보입니다. 부하라 사슴은 강과 숲을 오가며 사는 동물. 예전에는 카스피 호랑이의 중요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숲에서 강변으로 가는 이 길목은 동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더 이상 호랑이가 없는 호랑이 숲. 야생 동물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2400km) 물길을 달려가는 아무다리아 강의 거대한 본류.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무다리아 강은 말라가는 강이 됐습니다. 강의 하류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명을 태웠던 큰 배는 사막에 서 있습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엄청난 양의 강물을 끌어갔기 때문입니다. 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목화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을 목화밭으로 만들려 했던 소련은 강의 물을 끌어갔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강물이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중앙아시아에서 면화는 중요한 수출품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맨손으로 목화를 따는 노동. 대부분 어린 소녀들의 몫입니다. 많은 물이 사라지면서 주변은 점점 사막화되었고 기후는 나빠졌습니다. 정작 목화 재배는 더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물을 잃어버린 자연. 사람들의 삶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버린 아무다리아는 아랄해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 아랄해는 90%가 사라졌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환경재앙. 사람들은 기념탑을 세우고 물이 말라버린 이유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어부들이 매일 배를 타고 나갔던 곳. 4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 몇 마리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곳이 아랄해 최대 어항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녹슨 배를 전시했습니다. 배무덤. 이곳의 이름입니다. 이 배들은 이곳이 분명 고기잡이가 성했던 육지 속의 큰 바다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아랄해 어부들의 모습. 배를 타고 나가면 철갑상어, 잉어 등 30종이 넘는 물고기를 가득 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 시절은 황량한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버려진 물고기 통조림 공장.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떠난 이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두 물이 사라진 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인학에서 200km. 남은 아랄해를 만나기 위해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은 온통 소금 모래바람 속입니다. 이 바람은 주변의 식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몸에도 치명적입니다. 매년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금 먼지는 약 1억 톤. 바람을 타고 15k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새 한 마리도 찾지 않는 호수. 이곳이 지금의 아랄해입니다. (50년) 만에 물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것은 북아랄해의 일부분. 물은 지독히 짠 물입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했던 물, 아랄해. 그것은 아랄해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꿈으로 남았습니다.